백범 아저씨를 만나러 온 구순의 아이. 뭐 여기 해마다 오는 게 따로 소감 없는데 내가 내년에 못 올 것 같아. 그 사회 그 남경의 가끔 그대로 있어. 아, 예. 사실 지금 생존자 중에 백범 선생님으로부터 비염을 받고 이렇게 저걸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너무 그렇게 사랑을 받던 사람은 생존자 중에 내가 마지막일 거야. 그 층계에서 동네 중국 애들하고 놀다가 엄마한테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던 말 그대로 중국말로 엄마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는 대답을 안 해요. 한국말이 나올 때까지. 독립을 위해 일제의 감시와 공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정. 그 길에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열한 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던 양반댁 어린 며느리 정정화. 21살 여인이 되어 쉽지 않은 길을 떠난다. 스스로 선택한 길. 이제 막 기차에 오른 저분이 제 어머니세요. 상해로 간 할아버지 아버지를 찾아가신 길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던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아셨을까요? 임시정부의 안살림도 챙기게 될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데 25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독립운동을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요한 사람들이 마음껏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정정화 여사가 했고, 또 하나는 아래 위, 특히 이제 어른과 뭐 중년층, 그다음에 지금 어른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정정화 선생 같은 분들이 했던 것이지요. 정정화의 시아버지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대신이자 조선 독립을 위한 비밀단체 대동단을 이끌던 인물. 그 당시에 이런 내시면 상노인 중에 상노인이죠. 지금으로 치면 90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 나이도 많고 직위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망명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임시정부 일에 모두 뛰어든 가족. 그 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일들을 마주했을까? 당시 조국 독립을 열망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상해로 모여들었다. 중국 내 프랑스 자치구역으로 그나마 일본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웠던 프랑스 조계에 임시정부가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뒤인 4월 11일. 각도 대표들은 지금의 국회인 임시의정원을 열고 국호를 정했다. 국호는 대한민국. 황제가 뺏긴 주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찾아 다시 세운 것이다. 반만년 역사 동안에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노릇한 것이 없죠.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국가의 주권은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갖잖아요. 그게 바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런 거죠. 임시정부의 첫 번째 헌법. 임정 요인들은 이 헌법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았다. 임정이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인류 평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세계사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있었지만 19세기 말에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선각자들은 상당히 깊은 나라의 장래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 당시 임시정부는 세 곳에 흩어져 있던 상황. 상해로 힘을 모은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벽돌 건물. 새 임시정부가 하나로 합쳐진 곳이다. 통합된 임시정부 안에서 임정 요인들이 품었을 기대와 열정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곳.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확한 위치는 최근까지도 알 수 없었다. 어디쯤이었을까? 상해에서 오랫동안 한인사 연구를 해왔던 김광재 연구관. 중국의 거듭되는 도시개발과 지번 변경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하비로 청사의 위치를 최근에 확인했다. 하비로 321호라고 하는 이제 그 주소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밝혀지고요. 그거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정밀한 그 지적도에 가까운 그런 지적도가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중국 상해에서 이제 현지 연구를 하는 그런 지인을 통해서 지적도를 확보를 하고 그 지적도 상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그 현재 그 위치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해서 이제 비로소 그 오늘날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지금은 패션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있다. 그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그 공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이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 그 중국 혁명가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서양 외교관들의 그 저택도 있었고 해서 임시정부가 그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중국 혁명가들, 서양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世纪上半季有很多都是殖民地，就是很多国家呢都在展开独立运动，但是呢真正的有一个政府来领导独立运动的话，来领导独立运动可能只有韩国。 상해 임시정부로 모여들던 사람들 중엔 신혼 부부도 있었다. 양우조 최선화 부부, 미국에서 방직학을 공부한 청년과 이화여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여성의 만남. 그분들은 세상적인 이런
뭐 호감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으신 것 같아요. 공부한 것도 방직을 한 게 이거 전 국민에게 옷을 입히겠다 그 생각으로 방직학을 했어요. 엄마도 그때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포기하고 저기 아버지한테로 가서 결혼하셨죠. 그런데. 방직 공장보다 나라의 독립이 먼저라 생각한 양우조. 1929년 임시정부에 뛰어든다. 최선아 역시 결혼 후 여성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데 힘을 보탠다. 부부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두 딸을 낳는다. 아니 저도 막 흘려 쓴 건.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특별한 기록을 남긴다. 육아일기다. 제시의 일기라는 육아일기 속엔 중국 대륙을 떠돌았던 망명정부의 고단함과 긴박함,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눌러 담겨 있다. 미국 유학 당시부터 들었다는 가방. 중국 대륙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가방 속에 제시의 일기도 들어있었다. 오래된 가방 속 일기는 제시의 딸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임시정부 요원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본인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다음 세대나 많은 사람들한테 꼭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기는 만화로도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제 제시 일기 안에서 보면 이제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서 그런 일기를 썼다는 것에 놀라울 뿐더러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사소하지만 되게 일상적인 기록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감정들이 느껴 있어서. 일기는 임시정부가 떠난 피난길에서 시작된다. 공수 때가 언니도 어렸고 나도 애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물이죠. 다 놓아도 이 애기 둘은 하나씩 보관을 하고 방목으로 피난을 가셨죠. 아기 얼굴에 벌레라도 들어가면 어떡하죠? 가재수건으로라도 덮어야겠어요. 지나갔나 봐. 맑은 날이면 어김없이 공습이 시작되네요. 불쌍한 우리 아기. 태어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네요. 제시, 요즘도 참 잘 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잖아, 이 대나무 광주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소? 이 열대지방이라 안고 다니기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뛸 때 아주 제격이요.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돼. 임시정부 피난길에 같이 오른 광주리 속 아이가 저 제시입니다.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피난길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잘 자고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힘껏 손과 발을 움직여보는 인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제 이름을 왜 제시로 하셨을까요? 아기 이름은 제시라고 지었다. 집안의 돌림자가 제자인데 제시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영어 이름이다. 조국을 떠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자랐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기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활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었다.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우리 제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끼니를 잇는 것조차 어려웠다. 늘 재정곤란에 시달렸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했고 노동으로 얻은 임금 중 일부는 임시정부 재정에 보탰다. 그 당시 상해 코리안타운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뭐 야채 장수 윤봉길 의사처럼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원이라든지 또는 영국인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예를 들면 정현석, 정암이나 백정기 의사 같은 경우는 영국인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나중에 노동쟁이에 휘말릴 정도로 다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일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이 어머니 계세요. 백범 선생님 오셨어요? 나 밥 좀 해줄라우? 아직 점심 안 하셨어요? 압류 해드려야죠. 자동이 좀 봐주세요. 얼른 해드릴게요. 자동아, 이리 와. 이 아저씨가 또 왔다. 맨날 밥 달라고 오고 이거 상 거지다. 그지? 무슨 말씀이세요? 참 신기하죠? 낯가림 심한 아이가 백범 선생님 품에서는 울지도 않고 잘 노니 말이에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임시정부에 살림 비용을 내고 무기를 장만하느라 백범 아저씨는 늘 배고프셨대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출출해지면 서너 시쯤 우리 집에 오셨대요. 밥을 지어드리면 어찌나 달게 드시는지. 어머니는 빨리 형편이 좋아져서 더 나은 걸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셨대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월급도 주고 세수에 의해서 그게 다 분배되지 않습니까? 각 기관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영토가 없고 국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지만 임시라는 용어를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구성원들은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생활전선에 투입이 돼서 임시정부를 지탱하는 자금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저기 내 나라, 내 땅이 보이는구나. 내 나라 것만 몰래 숨어들어야 하니 적지나 다름이 없구나.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다시피 하는 상해 생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지사들도 생활은 해야 하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머리 내밀고 팔다리 내놓을 만한 누더기 한 자락이라도 입으려면 나라도 가야 해. 겁이 없으세요. 그거에 이제 말하는 용감하다고 하는 게 그 딴 얘기 아니고 겁이 없는데, 겁이 없는 바탕에 하나가 낙천적인 것 같아요. 별로 두려움 없이 그냥 국내에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 번 드나들면서 상당히 그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을 했는데, 임시정부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웠고 서로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 노선 갈등도 심했다.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이때 임시정부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한인애국단원 이봉창이 도쿄 한복판에서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일본군의 상해 점령을 자축하는 자리에도 폭탄이 터졌다. 연이은 한인 애국단의 의거는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그 술이랑 호에 좀 사다 주겠어. 네. 아, 손님이 오시는군요. 네, 점심 준비할게요. 자둥아, 엄마 밖에 나갔다 올게. 백범 선생님이 술을 사다 달라시네.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는 백범의 진중한 부탁. 정정화는 의아했다. 어머니 말씀이 집 밖으로 나오니 거리가 술렁술렁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문 호해가 돌고 있었대요.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인애국단의 비밀 계획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어머니가 전한 호해의 내용을 전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날 쓸쓸한 축배를 드셨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런 엄청난 쾌거입니다. 시라카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육군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 대장을 하고 또 육군 대장까지 지냈다가 2편을 해서 일본의 그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한인애국단은 어디에서 비밀 임무를 준비했을까? 거사전 사진을 찍었던 장소가 최근 밝혀졌다. 다양한 장소가 거론됐지만 정확한 장소가 최근에 확인된 것이다. 지금은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고 도로가 된 곳. 你看它这个墙啊，这个的是对着这个的，看到了吧？哦，这个建筑呢，在韩国历史上呢是具有非常重要的历史地位。李凤昌是在这儿宣誓的，尹凤吉是在这儿宣誓的。 역사적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추가로 발견된 1935년대 중국 지적도 덕분이었다. 韩日爱国团跟主要成员通信的时候，出现一个共同的地址，就是法租界那个叫贝列路新天祥里20号。我们通过翻阅以前的报纸。 翻阅以前的文献资料，就发现了新田祥里就后来的恒庆里，新田祥里20号就是恒庆里20号。 중국의 온갖 신문들이 그 두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항일전에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때부터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원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주요한 기반이 됐던 거죠. 일본의 탐욕으로 시작된 중일전쟁. 임시정부의 피난길이 시작됐다. 일본의 상해 점령으로 프랑스 쪽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상해를 떠나 김구 아저씨와 저희 가족이 도착한 곳은 가흥이었습니다. 백범 아저씨에겐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혁명가 저보성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를 일본에 대항해 함께 싸우는 동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요? 백범 아저씨가 머무른 방. 아저씨가 잘 숨어 있을 수 있게 개조한 방입니다. 이 방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이곳에서 광동 사람 행세를 하셨어요. 항상 긴장 상태셨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사다리를 내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 뒷문에 있는 배를 타고 호수로 피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해 처녀 뱃사공과 위장 부부 생활도 하셨어요. 낮에는 배를 타고 호수를 떠돌고 어두워지면 돌아오셨죠. 저희가 살던 집은 백범 아저씨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족별로 방에서 생활했어요. 임시정부 가족들은 대체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로 큰 힘이 됐지요. 아버지는 여기서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고 어머니는 임정 가족들을 돌보느라 바쁘셨습니다. 백범 아저씨의 어머니와 신이 형도 함께 있었죠. 그러나 우린 곧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착하나 싶으면 일본군이 금세 밀고 들어오네요. 피난길에 당신과 우리 아기가 참 고생이 많소. 그래도 우리는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피난을 가다 배 위에서 40일간 지낸 적도 있었어요. 큰 목선이었어요. 끌어주는 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배였죠. 배는 수많은 여울에 걸리곤 했습니다. 벗어나려다 실패하기도 하고 더 큰 여울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항해가 이어졌죠. 저희보다는 부모님들이 힘드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이 놀거리고 즐길 거리였죠. 예를 들면 피난 갈 적에 배 위에서 40일 지낸 일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 된 배가 아니고 목선이에요. 큰 목선이지. 그러면 그걸 기선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어른들을 그 좁은 데서 밥을 해서 잡먹고 뭐 모든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게 힘들고 다 어려웠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나랑 공배대 애들은 세상에 자꾸 배가 떠나서 오늘은 여기 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구경을 오고 그 배 위에서 한 달 이상 지낸 기간이 재미있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어른하고 이게 다르죠. 고생하는 사람은 어른이고 애들은 그 배 위에서도 숨바꼭질도 하고 배가 넓고 크니까 거기서 뭐 뛰어놀고. 멀고 먼 수륙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아는지 제시도 큰 웃음을 치며 잘 놀고 있다. 이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하나일 것이다. 나의 조국, 조선을 당당하게 우리 손으로 찾아내는 것. 어거지 같은 일본의 강점에서 고향을 되찾아 자랑스레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된 일. 조국에서 살기 위해 먼 타국을 전전하면서도 그 소망과 과제가 있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산다. 나라 이름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으려는 열정의 민족으로 살고 있기에 낯선 중국인의 눈빛 한 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저희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여보, 저쪽으로 가요. 여보, 우리가 있던 집이 불타고 있어요. 저기 좀 보시오. 아까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굴이에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전쟁 중에 만나는 햇빛은 공습의 신호.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모의 고민은 깊어진다. 제시야, 이 시간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관심과 가슴으로 그저 널 지켜주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선택을 물려주며 어쩔 수 없이 감수하라고 하는 걸까? 내가 훗날 이국을 떠돌면서 살았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라는 짧은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독립성취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낼 수 있을까? 동굴이 위험하다며 산 주위 숲속 나무 밑에 은신하고 있던 피난민들은 외놈이 저공비행으로 기관총을 쏘아대 그날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탄탄대로인 미래를 두고 왜 이 피난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마도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히 제 뜻 펼치고 살 수 있는 미래를 제게 주고 싶으셔서 그러셨겠죠? 그때 당시에 그 임시정부 요인도 어르신분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그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조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나라를 갖게 하고 주권을 가진 국가, 독립된 국가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을 생각을 가기 위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혼여행. 내가 난 날. 내가 났을 때 그때 그러니까 1호방, 2호방 이렇게 쭉 있을 때인데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조소왕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옆에 계셨는데 한 방에 다 모여서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니까 시를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요 시간에 우리나라를 구할 인재가 난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기대하고 기뻤는데 지가 낳았어요. 낳았는데 딸이에요. 요새는 또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딸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셨다. 그 부분. 그리고 아버님은 그러셨던데요. 그 아들, 딸보다도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절신한 그때였다. 임시정부에게 아이들은 미래였다. 교육의 의무를 헌법에 담았던 임시정부. 학교 틀인데 건물 없어졌습니다. 건물은 없어져 있는 거.
임시정부 최초의 공립학교는 이제 그 터만 확인할 수 있다. 1935년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약 240명. 당시 교장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독립운동가들이었죠. 그 당시에 일본인처럼 행색이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못 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중요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한 말씀 드리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누구보다도 소고기를 사들고 갔답니다. 왜냐하면은 망명정부에서 아이 한 명은 굉장히 중요한 동량이잖아요. 인재고. 아이들은 독립운동도 지원했다. 인생학교의 그 활동 가운데 이제 그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척후대라든지 오늘날의 그 보이스카웃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활동인데요. 3.1운동 경축 행사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벌어지면은 이제 어른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서 전단을 이제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행사장 주변을 이렇게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소년 척후단 활동을 했던 인성학교 졸업생 배준철의 일기. 독립된 조국을 향한 당시 학생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배준철은 그래서 그 일기에 해마다 나는 1월 1일 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상해 정안사로 만국공매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한테 참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준철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따라서 이주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었어요. 그는 윤봉길 의거 당시 안창호에게 검거 위험을 알리러 달려갔던 소년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떠나서도 이 학생들은 인성학교가 폐교된 후에도 각자 다른 학교에 있었지만은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뒤에 뭐 조선 의용대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이 이 일기장에는 몇몇이 보여요. 중국 대륙을 떠돌았던 임시정부 아이들의 교육은 어머니들이 맡았다. 대답을 안 해요. 안 돌아다봐요. 그러다가 한국말을 하면 그때야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어요. 근데는 항상 그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나라도 없는 녀석.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나라 없는 노예라고요. 망국노라고 그러거든. 그 얘기만 들으면 제일 불이 나. 피난길이라 중국 학교를 전전하기도 했지만 우리말과 역사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났다. 부모님이 불러주셨던 노래를 들으며 자매는 돌아갈 조국을 상상했었다. 세월이 흘러 같이 노래를 부르던 언니는 없지만 노래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중경으로 지금 출발해야 해요. 두 아이를 돌보려면 힘들 텐데. 아빠 옆에서 자던 제시가 서운해하겠어요. 저희는 걱정 마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어른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주 멀리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모아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어르신들과 가족을 돌보는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어른들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려 피신할 때도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무섭고 허전했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가장 기쁠 땐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셔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오신 거잖아요. 무사히. 제시야, 제니야. 아버지 왔다. 네. 임시정부가 긴 피난길 끝에 정착한 곳은 중경. 이소심도 1939년 중국 계림에서 태어나 임시정부를 따라 중경에 머물렀다.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임시정부둥이.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 대장 김원봉의 비서 이달이다. 일본 유학 후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因为大韩民国临时政府到了重庆6年多的时间，我爸爸当时就在光复军一支队，是金若山大将军的秘书。他也当过什么资料室的主任啊，还有很多的职务吧。他最重要的时候在重庆是办了什么光复啊、朝鲜义勇队的队报，他写了很多很多的文章。他主要是学文学的。 但是他为了国家做了很多的贡献。 마침내 임시정부의 군대가 만들어졌다. 사실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은 군대를 편성해서 일본과 싸우는 것이죠. 독립운동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립운동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은 우리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이제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운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는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도 일본에 선전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립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끈질기게 이어나갔다. 결국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국의 방침을 정하는 회담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이끌어낸다. 在二次世界大战接近结束的时候，真的有可能。 就是美国在承认日本继续统治朝鲜半岛的前提下接受日本的投降，会有。但是呢，就是说临时政府，包括当时的独立运动指示，用他们的行动，就是告诉世人，就是我们不接受做殖民地的这种境遇，我们要独立。 这种独立呢，就是韩国人追求独立的这种信念呢，正是通过临时政府领导的独立运动呢，让全世界的人民都叫有深刻的印象。 중경에서 임시정부는 광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했지만 이소심은 슬픔을 겪게 된다. 那么我父亲也到重庆了，因为我重庆因为 当时的条件非常的艰苦，很多的革命志士都生病，我的父亲也得了严重的肺结核、肺病，他去世的很早，1943年的大概6月份就去世了，那个时候我才4、5岁，所以对我父亲的记忆不是太多，就记得我父亲啊，坐着那个用人抬的滑竿到市里看病。 중국인인 어머니는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난다.
이소심은 동생과 단 둘이 삶을 개척해야 했다. 이국 땅에서의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의사였던 어머니의 뒤를 따라 그녀도 의사가 됐다. 주변의 지지를 얻어 82년부터 10년간 중경시 시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재개발로 사라질 뻔한 중경청사를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当时我是市议员，我就得到这个消息以后，哎呀，我心急如焚呐！中国政府说绝对不能拆呀，这是中韩人民友谊的见证。这个大韩民国临时政府是我们的法统政府，是我们韩国的根，所以报告了个引起了当时韩国政府的注意，韩国政府就派了丁相基先生作为韩国政府的代表到重庆来谈判。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완전한 광복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교육에서 평등한 세상.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 9시 조금 못 됐을 거예요. 원흥이 12시에 그 히로이도 일본 천하의 황복문서 황복부에 정식으로 방송을 했거든. 황복을 한다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중경의 뉴스로 호외가 나온 게 저녁 8시나 돼서야 나온 거예요. 8시간이 지낸 다음에. 근데 그런 그때 내가 아주 흥분해가지고 거의 그날 밤은 길거리에서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길거리에 많이 싸돌아다니고 새벽 2시쯤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그날은 참 감격스러웠어요. 예상치 못했던 원폭 투하. 임시정부의 계획은 벽에 부딪혔다. 그토록 기다렸던 광복.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잖아요. 근데 그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 특히 임시정부나 한국광복군 쪽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 미국 OSS하고 훈련을 해서 군에 이제 진공작전을 추진할 텐데 OSS 훈련을 받은 광복군 그 대원들이 훈련을 마친 게 45년 8월 4일 날입니다. 임시정부도 광복군도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을 8월 10일 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날 훈련을 마치고 8월 7일 날 도노바소자하고 만나서 국내 진입작전 하기로 다 합의도 해놨는데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나 광복군으로서는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이 엄청나게 아쉬울 수밖에 없죠. 엄마, 여기가 우리나라야? 그래 얘들아, 여기가 우리나라란다.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란다. 26년 만인가 이렇게 광복이 돼서 돌아오게 될 줄이야. 어느 지점에서 일본인들을 가득 실은 배가 이렇게 엇갈리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언니도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이제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대요. 일본 사람도 사람같이 생겼네? 우리가 그랬대요. 딴 거 어려운 건 다 떠나서 우리 땅 밟았다는 게 즐거웠어요. 부산 상륙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즐거웠고
조국에 돌아온 아이는 우리 땅에서 또다시 격변의 시기와 마주한다. 한국전쟁 중 아버지는 납북되고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던 어머니는 부역죄로 몰려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자동 회장. 자신이 보고 자란 임시정부의 뜻을 알리고자 2004년 설립했다. 임시정부에 관여한 분이 여러분인데 그중에 자손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자기 아버지 기념사업도 자기 할아버지 기념사업을 못 맹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울러서 하나 맹기면. 신문기자로 젊은 시절 분단의 역사와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해온 김자동. 딸과 함께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도 돕고 있다. 1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김자동의 딸 김선현. 임시정부를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우리한테 다시는 100년 기다려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은 그 선조들이 정말 피 흘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주권이고 나라인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그런 시대정신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 재미교포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프가 열렸다. 미국 한국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 운영 중인 캠프. 제시의 딸 김현주도 이들 중 하나다. 광복 후 할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대신 학생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렸고, 엄마 제시도 미문화원 등에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했다. 제시의 딸도 미국 사회에서 왜곡된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잘 알고 세계인과 당당히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제 나라 역사를 몰라 왜곡된 역사 교육에도 당당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보며 시작한 일. 10년 전 문제의 책을 미국 교과서에서 퇴출시킨 이후 그녀의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할아버지께서 흥사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런 동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제일 존경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흥사단의 영어 이름이 YKA Young Korean Academy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더 붙여서 Young Korean American Academy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96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이 어디서 왔겠냐? 저는 그 기적이 바로 그 독립정신에서 왔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 민족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어리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를 떠나서 어쨌든 나를 버리는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죠. 한둘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나를 버리는 길을 택했는데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보다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총 맞아 죽고 업어 죽고 못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맞아 죽고. 그 사람들의 헬조선 흑수저 만들려고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임시정부가 꿈꿨었던 나라. 정정화 선생님이 꿈꾸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통일된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그러고 3천만 동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로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